3. 소비에트냐 인민혁명정부냐. 유격구에서 좌경바람이 제일 우심하게 나타난 것은 정권건설 분야였다. 정권건설에서의 좌경적 편향은 겨저주의, 사대주의, 몸주의에 중독된 사람들의 서부르지아적 저급성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에트 건설 노선과 소비에트의 명의로 실시된 일부 시책들에서 집중적으로 반로되었다. 정권건설과 관련된 문제는 벌써 터드 시절부터 우리의 논의에 올라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중요한 화제거리가 되었다. 정권 문제는 조선 청년들에게 있어서 독립 후에 상정해도 될 장래의 것이고 또 국권 수복이 이루어지는 조건에서만 그 건설에 착수할 수 있는 이념상의 문제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정권 형태에 대한 견해는 곧 그것이 어떤 성격의 혁명을 추구하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다. 정권 문제가 우리의 정치 생활에서 가장 격렬한 논의거리로 되었던 것은 길림 시절이었다. 길림의 정치 무대에서 독립 후의 국가 형태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때란 거의 없었다. 삼부 계통의 독립군 지도자들이 왕조 정치나 부르주아 공화제를 주장하며 기염을 토할 때 김찬, 안광천, 신일영과 같은 구공산당 계열의 정객들은 즉시적인 사회주의의 실현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부르짖었다. 박서심도 고전의 명제에 집착되어 노동자 농민의 독재를 운운하였다. 그는 노농대중이 정권의 주인으로 되는 것은 지지하면서도 독재라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늘 머리를 내주었다. 길림 청년들은 그 준비 정도와 이해관계의 차이에 따라 왕조 정치를 지지하기도 하고 부르주아 공화제의 미련을 가지는가 하면 소련식 사회주의의 박수갈채를 보내기도 하였다. 김혁, 차광수, 계영춘, 신영군과 같은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은 독립군 영감들이 왕조 복귀를 운운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요를 내었다. 즉시적인 사회주의 실현에 대해서는 반신반의 태도를 취하였다. 이런 실정은 우리로 하여금 정치 토론이 주되는 내용으로 되고 있던 청년 학생들의 연단에서 정권 문제를 크게 상정시키고 치열한 쟁론을 벌이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그 후 우리는 가륜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으로 정식화한 데 기초하여 공산주의자들이 광복된 조국에 수립해야 할 정권은 마땅히 왕조 정치나 부르주아 의회제 정치를 배제한 인민을 위한 정치제도, 다시 말하여 노동자, 농민, 근로인 대리, 민족자본가, 종교인을 포함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민주주의 정권으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931년 12월에 겨울명월구 회의에서 정권 문제가 논의될 때 우리가 표명한 주장도 본질상 이와 동일한 것이었다. 간도지방의 유격 근거지가 창설되면서부터 우리 혁명에서는 정권 건설 문제가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어 일정에 올랐다. 해방지구 형태의 유격구를 유지하고 그것을 운영해 나가자면 그 영역 내의 인민들에 대한 경제조직자적, 문화교양자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정권을 건설해야 하였다. 국가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유격구에 정권을 세우지 않으면 인민들을 먹여 살릴 수도 없었고 그들을 투쟁이로 조직 동원할 수도 없었다. 이런 필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동만지방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들은 1932년 가을부터 유격구역들에서 정권 수립을 위한 역사적인 노정에 들어섰다. 그해 10월혁명 기념일을 계기로 왕청현 가야호에서는 군중대회를 열고 소비에트 정부 수립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연길현 왕우구와 삼도만에서도 소비에트가 수립되었다. 유격구역에 혁명정권이 선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인민들의 세계적 숙망을 실현시켜주는 의의 있는 사변이었다. 처음에는 나도 유격근거지들의 소비에트 정권이 수립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였다. 명칭이야 어찌되었든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권이라면 그만이라고 보았다. 당시는 소비에트 열풍이 온 동만 땅을 휩쓸던 때였다. 소비에트를 수립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세계 각국의 혁명투사들과 진보적 인류에게 있어서 하나의 공인된 사조로 유행되고 전파되었다. 그 열풍은 구라파와 아시아를 가리지 않았다. 중국 서구의 중화 소비에트와 은남의 누구엔딘 소비에트의 수립은 그 좋은 예증으로 된다. 조선혁명의 성격을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으로 본 사람들도 러농 소비에트 정권을 논하였다. 국제당 본부에 가 있던 조선의 최성우 등이 국제당 집행위원회에서 동방부의 일을 맡아보던 일꾼들 구신엔, 마지야루, 오카노, 동방부의 일을 맡아보던 일꾼들과 함께 작성하였던 조선공산당 행동강령은
조선의 완전 독립과 함께 노동자 농민의 소베트 국가 수립을 당면과업으로 제기하였다. 소베트로선을 지지하고 그를 혁명 실천에 무조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의문의 여지조차 가질 수 없는 하나의 상식으로 되었으며 혁명적 공산주의적 입장과 기회주의적 입장을 가르는 일종의 기준으로 되고 있었다.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본주의 나라의 공산당들과 공산주의 조직들에서도 소베트 정권 건설을 지상의 과제로 내세웠다. 실로 소베트는 전 세계 무산자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리상으로 되어 있었다. 소베트가 그처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은 것은 그것이 온갖 형태의 착취와 억압을 청산하고 근로인민 대중의 이익을 절대화할 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정권 형태로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착취와 억압이 없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상에 대한 동경은 인류가 세기를 두고 꿈꿔온 염원이고 리상이었다. 러시아에 수립된 청산 소베트 정권은 전복당한 착취계급의 반란을 분쇄하고 제국주의 연합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하며 경제를 복구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시키는 데서 실로 이 세상 그 어떤 정권도 이뤄본 적이 없는 미중류의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소베트 사회주의의 이러한 개선 행진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소베트에 대한 숭상을 환상의 경제까지 떠밀어 가게 하였다. 인류가 소련을 등대로 바라보고 소비에트를 모든 정권 형태들 가운데서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무리가 아니었다. 소련과의 접경지대였고 또 신생소련의 영향을 이모저모로 많이 받고 있던 간도지방에서 소비에트에 대한 환상이 사람들의 머리를 지배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남북만 원정을 마치고 왕청에 돌아온 나는 소비에트의 시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들이 6.29 도처에서 울려나오는 현실을 목격하고 아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목소리들은 우리가 무심히 스치고 지나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거리들을 안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그 두서없는 뒷소리들에 진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곧 간파하게 되었다. 나는 6.29역을 돌아다니면서 인민들이 소비에트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더 깊이 요해하기 시작했다. 수십 수백 명의 인민들과의 부단한 접촉, 그들과의 진지하고도 허심탄회한 담화는 나로 하여금 소비에트 정권이 빚어놓은 좌경적 시책의 후과를 전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6.29 사람들이 소비에트를 시답지 않게 보기 시작한 것은 정부가 즉시적인 사회주의의 실현이라는 극자적인 구호 밑에 사유재산 철폐를 선포하고 토지와 식량으로부터 낮, 호미, 거리떼와 같은 농쟁기에 이르기까지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동산, 부동산들을 공동소유로 만들어버린 때부터였다. 소비에트 정부는 재산의 공유화를 일사천리로 강행한 다음 6.29 안의 모든 주민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공동생활, 공동노동, 공동분배의 새로운 질서 밑에서 움직이도록 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소비에트 급진론자들이 연불처럼 외우고 다니던 아르젤리 생활이라는 것이었다. 유치원생이 소학, 중학, 고등학교도 거치지 않고 대학으로 직행한 셈이었다. 소비에트 정부는 또한 큰 지주, 작은 지주, 친일 지주, 반일 지주를 가리지 않고 6.29역 안에 있는 모든 지주들과 분홍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였으며 마소와 양식까지도 일률적으로 수탈하였다. 동만 땅이 소위 적색구역과 백색구역으로 분리된 후 적구로 내려가지 않고 6.29역에 남은 지주들은 대체로 반일 감정이 강한 애국적인 지주들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이 왕청골 안에서 무장대우를 끓일 때 그들은 유격대에 대한 후원도 잘하였다. 그런 지주들 가운데 장시명이라는 이름을 가진 진보적인 중국인 지주도 있었다. 1932년 봄에 대토벌 때 간돌 임시 파견대는 그의 집 쌀창고까지 불태워버렸다. 토벌대가 총대를 휘두르며 강제 철거령을 내렸지만 장시명은 그때 대도천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남아있었다. 일본 사람들에 대한 장지주의 원한은 그 봄부터 더 깊어졌다. 그는 지주였지만 6.29 사람들의 생활을 물심양면으로 잘 도와주었다. 6.29 어른들, 나는 외놈들의 꼴이 보기 싫어서 이 고란에 그냥 남은 사람이다. 저 악기 같은 놈들을 대두천 시내에서만이라도 좀 몰아내 주시오다. 유격대원들이 모연공작을 가면 장시명은 이런 부탁을 하였다. 6.29 인민들은 그 지주와 아주 사이좋게 지냈다. 그런데 소비에트 정권은 이 지주마저 적구로 쫓아버렸다. 장시명이 6.29역에서 내려가지 않게 사정을 봐달라고 애걸하였지만 소비에트는 그 요구를 외면해버렸다.
소비에트 정권은 지주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게 되었다. 당신이 반일 정신이 강한 사람이고 지난날 유격구 사업을 잘 도와준 것은 사실이지만 착취계급에 속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숙청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 이 과장에서 속히 떠나라. 이것이 반일 지주에게 내린 소비에트의 선거였다. 혁명을 성심성의로 원호하던 장시명의 재산은 즉석에서 수탈되어 소비에트 정부가 관할하는 창고로 모조리 들어갔다. 알몸이 된 장지주는 눈물을 흘리며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는 대두천으로 내려갔다. 그 당시 숙청사업에 동원된 사람들은 지주들의 장괴 속에 있는 아이들의 꽃신까지도 다 털어갔다. 중국 사람들한테는 집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커서 시집간 다음 나올 어린애에게 신길 신발까지 미리 다 만들어두는 재미나는 풍습이 있었다. 그런 신발을 꽃신이라고 하였다. 돌전 애기꽃으로부터 시작하여 1살, 2살 올라가면서 문수가 다른 꽃신들을 연방 만들어 장괴 속에 간수해 두곤 하였는데 그런 신발 가운데는 골무만치 작은 것도 있었다. 이런 신들까지 다 수탈해 갔으니 그것을 묵묵히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지주들이 유격구를 떠나면서 무슨 생각인들 안 하였겠는가. 소왕청 고라니는 유산자들한테서 몰수한 마소가 우글우글하였다. 어지간한 목장을 꾸리고도 남을 만한 양이어서 근거지의 청년들은 누구나 다 말을 타고 다녔다. 소비에트의 치하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못이라면 못이었다. 좌경분자들은 중국 여자들이 전적을 하고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까지 투쟁 대상으로 삼았다. 1930년대 전반기는 동만지방에서 좌경의 전성기였고 좌경의 전행 속에서 신성한 혁명적 원칙들이 시련을 겪고 있던 시기였다. 어떻게 되어 좌경바람이 이처럼 동만 땅을 휩쓸 수 있었던가. 간도의 유격구역에 모여있던 혁명가들이 모두 망정이었거나 리성을 잃은 미친 사람들이었단 말인가. 아니다. 유격구를 다스리던 절대다수의 공산주의자들은 숭고한 혁명적 리상과 따뜻한 의리를 지닌 훌륭한 인간들이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인간을 뜨겁게 사랑하며 정의로운 것을 열렬히 지향했다. 그런데 그처럼 인정이 무르고 분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좌경 노선의 재창자, 집행자가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을 범하게 되었던가. 우리는 그 원인을 노선에서 찾았고 그 노선을 작성한 사람들의 사상적 미숙성에서 찾았다. 실정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꼭대기에 앉아서 고전의 일반적 원칙과 선행자들의 경험을 통째로 직수입한 현실성이 없는 지령들을 마구 만들어 내려보내다 나니 실천상에서도 무리가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무턱대고 배척하는 것, 닥치는 대로 청산하고 타도하고 내장하는 것이 가장 철저한 계급성으로 인정되고 가장 선봉적인 혁명가의 표징으로 평가될 때였다. 좌경이 얼마나 신성시대였으면 왕청 농민들이 한때 과부가 길사물에서 보러 얼마간 변돈을 놓은 것까지 고리대라는 딱지를 붙여 그 채용증을 소각해버리고 본전마저 떼먹었겠는가. 지도자들의 배후 조정이 없이는 순박한 농민들이 이런 강짜를 부리지 못한다. 나는 언제인가 왕청에서 리응만 중대장이 무장대오에 가입한 경위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초기의 무장단에서는 자기 대오의 노동자 출신들과 빈곤농 출신들만 받아들였다. 그런데 리응만인의 집에는 1만 평가량 되는 척박한 산전이 있었다. 이 1만 평 때문에 그는 빈곤농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가 무장대오에 받아달라고 여러 번 간청하였으나 동무들은 성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매번 퇴박을 놓았다. 1만 평이면 중농이라는 것이다. 리응만은 과심 끝에 부모들 모르게 밭을 팔아 장만한 돈으로 불온인권청 한 상자를 사가지고 가서 무장대오에 넣어달라고 졸랐다. 그때야 동무들은 그를 무장대오에 받아주었다. 리응만은 유격대원이 되었다고 기뻐하였지만 땅 1만 평을 하룻밤 사이에 잃어버린 그의 가족들은 생전에 길이 막혀 하늘만 쳐다보게 되었다. 좌경을 경비하고 용납하지 말아야겠다는 나의 결심은 간도 땅에 와서 더 굳어졌다. 나는 그때부터 일생 동안 좌경과의 투쟁을 하여 왔다. 간도 시절의 체험은 해방 후 우리가 좌경을 예방하고 관료주의를 청산하는 투쟁에서 큰 도움으로 되었다. 번지르르한 혁명적 원사와 초당적인 구호의 뒤에서 좌경은 항상 대중을 우롱하고 억누르고 기만하며 공명과 출세를 꿈꾼다. 그 공명과 출세를 위하여 자기를 최전선에서 돌진하는 땅크나 장갑차로 묘사하는 것이 좌경이다.
변장한 반혁명이 좌경의 모습으로 둔갑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경각성을 높여 자기 진지에 좌경이 발붙일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좌경적인 소비에트 시책이 빚어낸 후과로 하여 유교 근거지에서는 수습하기 어려운 동요와 혼란이 생겼다. 많은 가정들이 소비에트 시책에 불만을 품고 적구로 떠나가 버렸다. 어느 날 밤 나는 대원들을 데리고 이중대 정치지도원 최춘국이 있는 셋째 섬으로 가다가 유격구를 버리고 설가 도주하는 한 장년의 가족을 만났다. 대낮에 떠나가다가 붙잡히면 반혁명의 딱지를 쓸 수 있으니 밤 시간을 택한 것이다. 식구는 5이나 되었는데 짐짝들은 얼마 없고 알몸에 가까운 차림새였다. 그 사람에게는 아내와 아이들 3이 얼망졸망 달려있었다. 50에 가까운 그 장년은 청년 군인들을 알아보자 온몸을 와들와들 떨었다. 유격대 지휘관한테 발각되었으니 이제는 다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댁에서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주위에 떨고 있는 3 아이를 하나이 앞으로 끌어당기면서 부드럽게 물었다. 아니, 아무 죄도 짓지 않았수다. 그러면 뭐 때문에 유격구를 떠나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여기서는 숨이 막혀 더 살 수가 없어서. 그럼 어디로 가실 생각이었습니까? 적구에 가면 여기보다 숨이 더 막힐 텐데. 우리가 외놈들의 등살에 못 이겨 유격구에 들어왔는데 그 몹쓸 놈들한테야 어찌 다시 발길질을 하겠습니까? 인적이 없는 깊은 산골에 찾아가서 화전이라도 읽어 연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마음만이라도 편할 게 아닙니까? 나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 마천보다 더 깊은 산골로 들어간다고 내일의 생계조차 기약할 수 없는 그들에게 과연 마음 편한 생활이 펼쳐지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해터도 되지 않고 불도 돋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끼니를 댈 자비새가 돼 있습니까? 있기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소 기력이 지날 때까지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그저 그런 거지요. 이제는 목숨이 붙어있는 것도 막 귀찮습니다. 곁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사람의 부인이 문득 어깨를 떨며 흐느끼었다. 그러자 내 품에 안겼던 3 아이도 참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입술로 삼키면서 어둠 속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렇게 하나 둘씩 다 떠나고 나면 구경은 누구를 믿고 혁명을 한단 말인가? 우리 혁명이 어쩌면 이렇게도 처량한 막바지에 다다랐을까? 소비에트의 무모한 시책이 빚어낸 후과는 이처럼 파국적인 것이었다. 이제 얼마간 있으면 세월도 바로잡히게 될 터이니 너무 낙심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시국이 평정될 날을 기다려봅시다. 나는 대원들을 시켜 러상에서 만난 그 가족을 집에 데려다주게 하고 이중대 병실에 가서 자려던 예정 계획을 변경시켜 서대파에 있는 최자익 노인을 찾아갔다. 이왕 가슴 아픈 일을 당한 바에는 유격구의 민심이 어떤지 더 속속들이 캐고 들려는 것이었다. 최자익은 왕청별동대 대원으로 유격대 생활을 시작한 후 중대장을 거쳐 독립여단 연대장으로까지 승진되어 활동하다가 전사한 최인준의 아버지인데 내가 셋째 섬에 올 때마다 꼭꼭 잊지 않고 만나곤 하는 노인이다. 이 노인이 서일이 이끌던 북로군 정서에서 서기까지 하며 따라다닐 정도로 식견이 높은 데다가 성미가 활달하고 솔직하여 만나기만 하면 참고가 될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노인님,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나의 인사에 최자익은 사니까 사는구나 하지요 하는 말로 퉁명스럽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 퉁명스러운 어조가 유격구의 민심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말을 걸었다. 노인님, 유격구 생활이 그렇게도 힘듭니까? 최자익은 그런 질문을 받자 오성을 높여 벌컥 화를 내었다. 소비에트 정부에서 역축과 농쟁기를 걷어갈 때까지만 해도 난 참았댔네. 아라사에서도 농업 집단화라는 걸 할 때 그런 노름을 했으니까 우리도 그걸 본받는다고 짐작했거든. 그런데 며칠 전에 공동식당을 경영한다면서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걷어가는 걸 보고서는 침을 뱉었네.
그래, 우리 늙은이들이 공동 식사 때문에 하루 3번씩 자기 집 온돌방을 두고 한지로 왔다 갔다 해야 한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는 더는 못 살겠다. 꼬무나인지 아르스텔리인지 그런 귀신단지 같은 세상을 만들겠거든. 젊은 것들끼리나 해라. 우리는 숨이 차서 더 따라 못 가겠다고 말일세. 그랬더니 이번에는 봉건숙청이여 뭐여 하고 노인들을 군중대회장에 내다 놓고 며느리들한테 비판을 시키지 않겠나. 우리나라 역사가 자그만치 5천년이라는데 어느 세월에 이런 회기망측한 일이 있었는가. 우리 인준인 그래도 나보고 소비에트를 비방하면 안 된다고 야단질이 아니오. 그래서 내 그 녀석의 사돈뼈를 꺾어 놓으려고 했네. 유격대 지휘관의 아버지가 소비에트의 시책에 침을 뱉고 돌아섰다면 다른 주민들의 동향은 더 알아볼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었다. 나는 그 후 유격구에서 반민생단 투쟁이 극자적으로 벌어지던 공포 시기와 유격구의 해산을 앞두고 군대와 인민이 눈물로 석별의 정을 나누던 그 쓸쓸한 나날에 이 노인을 만났을 때 주먹으로 가슴을 쾅쾅 두드리며 시국을 통탄하던 그의 하소연을 자주 회상하였다.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된 후 반년도 못 되는 사이에 조정인민의 관계는 다시금 급격히 악화되었다. 정산된 지주들의 대부분이 중국인 지주들이었던 것만큼 5.30 폭동 때와 같은 갈등이 재현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반일 부대들은 이전 날처럼 또다시 조선 공산주의자들을 적대시하였다. 일본 군대와 만주국 군대는 물론 구국군도 적이 되고 중국 지주도 적이 되었다. 항일 유격대는 소규모의 비밀 유격대처럼 남의 집 뒷골방에 숨어있던 창건 초기의 처지와 똑같은 처지에 빠져 조선 사람들이 사는 불악에 조심스레 배겨 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별동대라는 간판을 부활시킬 수도 없었다. 구국군은 우리를 만나기만 하면 꼬리빵주라고 답색이었다. 유격대 활동이란 반지하투쟁이나 다름없이 되었다. 우리가 1년 남짓하게 투쟁에서 쌓아올린 모든 공적들이 억울하게도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소비에트의 시책을 놓고 우리 동무들 가운데서도 분해작용이 시작되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러시아에 가서 혁명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나 배워가지고 와서 새 출발을 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간도 사람들 식으로 하다가는 혁명이고 뭐고 다 망치겠는데 다시 돌아가서 우리끼리 투쟁을 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같지도 않는 혁명을 할 바엔 집에 돌아가서 부모들에게 효도나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집에 가고 싶어하는 중국 동무 1명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소련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다른 중국 동무 1명은 소련에 보내주었다. 이런 사태 하에서도 유격구의 운명을 책임진 사람들은 정책 전환을 단행할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동만 특위가 지도기관으로 존재하였지만 국제당의 시종방침에 수종을 가할 만한 노선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누구든지 우경의 모자를 쓸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히 일어나 혼란된 시국을 평정하고 유격구를 붕괴 위기에서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자면 소비에트 좌경 노선에 맞설 수 있는 결단과 새로운 태제가 필요하였다. 내가 정파주의를 청산하고 혁명대회의 통일단계를 강화할 때 대한 논문을 서책자로 발표했던 것이 바로 이 무렵이었다. 나는 정권 건설 문제를 가지고 마천에서 동장령과 논쟁을 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런데 리용국 현당소기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만류하였다. 소비에트 건설 사업 대강에 관한 동만 특위의 결의가 이미 하달되었고, 또 사수평에 소비에트 정부도 수립된 것만큼 아무리 논쟁을 해야 소용없다는 것이었고, 논쟁이 잘못 번지면 제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리용국은 김백령이 소비에트를 잘못 건드렸다가 우경분자로 몰리던 사건을 간단히 말해주었다. 김백령은 북만에서 한때 효원이 위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었다. 간도지방에서 소비에트 조직을 앞두고 선전사업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사유로 해서인지 동만특위를 거쳐 소비에트 정부 수립의 첫 시범구역으로 선정된 왕청 5구에 나와 있었다고 한다. 그는 5구에서 소비에트 정부를 내오게 된다는 말을 듣고 동만에서 소비에트를 내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하였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경 기회주의자의 감투를 쓰고 투쟁의 대상으로 되었으며 나중에는 북만 땅으로 쫓겨가게까지 되었다. 리용국이 나에게 김백령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때로부터 2태가 지난 1934년 겨울에 나는 영안현 팔도하자에서 그를 만났다. 그때 김백령은 거기서 구당 소기로 공작하고 있었다.
나를 만난 자리에서 김백령은 소베트 시기상조론을 들고 나왔다가 우경투황주의자의 감투를 쓰던 1932년 가을을 쓸쓸하게 회상하였다. 이미 동만에서 좌경적인 소베트 노선이 시정되고 인민혁명 정부들이 유격부의 정사를 다스리기 시작한 지 오랜 때여서 그는 좌경망동적인 소베트 노선의 제창자들에 대하여 서슴지 않고 비평하였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아주 똑똑하고 대가 바른 동무였다. 나는 그에게 어떻게 되어 소베트를 건설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들고 나오게 되었는가 하고 물었다. 김백령은 그 이유란 단순한 겁니다. 가야호에 가 있을 때 농민들과 담화를 많이 하였는데 그들이 소베트란 무엇인지 그 말뜻조차 모르지 않겠습니까? 인민이 알지도 못하는 소베트를 건설하겠다고 하니 무모한 짓 같아서 시기상조라고 했지요. 하고 간단히 대답하였다. 인민들이 소베트란 무엇인지 몰랐다는 그의 말은 그 당시의 실태를 그대로 반영한 솔직한 대답이었다. 구 소베트 선거에 참가했던 가야호의 노인들은 소베트를 석세포와 혼돈하고 있었다. 소베트가 나온다 하기에 외놈들을 많이 잡을 수 있는 석세포가 나오는가 보다 하고 책상만 쳐다보았더니 웬걸 석세포는 안 나오고 붉은기가 나옵디다 그려. 그 노인들의 말이었다. 왕청 2구 소베트 창립 행사에 참가한 마천 사람들 가운데는 소베트를 쇠보치로 해석하는 유권자도 있었다. 어떤 고장 사람들은 소베트 선거에 참가하러 가는 유권자들에게 소베트가 어떻게 생긴 겐지 잘 보고 오기에 큰 겐지 작은 겐지 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하며 또 어떤 고장 사람들은 소베트란 어른이 온다는데 대접할 것이 없어 야단났다고 하면서 광주리를 들고 나물 캐러 떠났다고도 한다. 인민들이 이처럼 소베트에 대하여 제 나름대로 리하고 거기에 만 사람의 웃음을 자아내는 희극적인 주석을 가하게 된 것은 무식이 비전에 응당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군종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선전사업을 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의 해설지강이라는 것은 대체로 제목부터가 대중들이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외래어 투성이로서 소베트란 무엇인가, 꼬로즈란 무엇인가, 꽃문화란 무엇인가 하는 따위의 것들이었는데 소베트의 개념에 대해서는 선전원들 자신도 잘 모르고 있었다. 좌경의 독서에 중독된 급진분자들은 이처럼 인민이 잘 알지도 못하는 소베트를 도처에 세워놓고 노동자와 빈고농의 독재를 부르짖으며 혁명이 다 된 것처럼 호장성세하였다. 나는 왕정동무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동장용을 정권 형태 문제에 대한 논쟁으로 끌어들였다. 간도일각에서 혁명정권이 태어나 온 세상에 자기 존재를 선포한 것은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동장용 동지, 나는 이 소베트 노선 때문에 우리의 통일전선 노선이 침해를 당하고 있는 데 대하여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동장용은 놀라서 나를 쳐다보았다. 통일전선 노선이 침해를 당하다니, 그건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까? 명월구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는 우리 혁명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반일 애국 세력을 하나의 강력한 정치적 역량으로 묶어 세울 때 대한 노선을 내세우고 그 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몇 년 동안 국내와 만주지방에서 피어린 투쟁을 꾸준히 벌여왔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는 많은 군종을 묶어 세웠습니다. 그 군종들 속에는 애국적인 정교인도 있고 상공인도 있고 하급관리들도 있고 지어는 지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베트의 시책은 그들을 일률적으로 배척해버렸습니다. 어제까지 혁명을 지지하거나 동정하던 그들이 오늘은 혁명을 외면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에 서고 있습니다. 저종인민들 사이의 관계도 다시금 악화되었습니다. 동장용은 웃으면서 내 발목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본질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소베트 정권이 인민들이 바라던 것을 죄다 해결해 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혁명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들을 위시한 절대 다수의 군종은 소베트 정권을 따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겁낼 게 있습니까? 노동자와 농민만 있으면 어떤 혁명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사수의 손실은 각오해야 하지 않을까요?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왜 밀어던지겠습니까? 우리의 총적인 전략은 적을 최대한으로 고립시키고 절대 다수의 대중은 모두 쟁취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위험을 무릅쓰고 반일 부대와의 사업도 하였습니다.
5.30 폭동을 계기로 절약되었던 공산주의자들의 체면도 가까스로 회복하고 조중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조성된 불화도 천신만고하여 제거해 놓았는데 그렇게 공을 들여 쌓은 탑이 하루아침 사이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가 또 조성되었습니다. 김일성 동지, 너무 비관적으로 문제를 고찰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나는 원래 만사를 낙관적으로 대하는 데 버릇된 사람입니다. 혁명은 물론 앞으로도 승승장구해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장영 동지, 동만에 조성된 좌경적 시책의 후과에 대해서는 심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만당은 이 문제에 대해 응당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책을 검토하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책을 검토하고 그 시책을 낳고 있는 정권 형태에 대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동장영은 그 말을 듣자 미간을 모으고 못마땅해 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김일성 동지, 소비에트 정부의 시책에는 물론 오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 형태는 불가침입니다. 소비에트를 건설하는 것은 중앙의 노선입니다. 논쟁은 계속되었다. 동장영은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면서 소비에트를 절대화하였다. 그는 성미가 온화하고 인정도 있는 사람이었으나 벽창호였다. 지식이 풍부한 반면에 사고와 실천에서는 교조를 많이 범하였다. 그 후 나는 다시 동장영과 함께 정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날의 논쟁에서 중점적으로 토의된 것은 소비에트를 유지하는가 포기하는가, 포기한다면 새로운 정권 형태로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나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해야 할 동만지방의 유격구들에서 소비에트가 실정에 맞지 않는 정권 형태라는 것이 생활적으로 증시된 조건에서 조중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결단을 내려 정권 형태를 바꾸고 인민의 구미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여 혼란 상태에 빠진 시국을 수습해야 한다고 동장영을 설록하였다. 소비에트가 동만의 실정에 맞지 않고 또 소비에트의 일부 시책이 혁명에 손실을 주었다는 것은 나도 인정합니다. 전번에 김일성 동지는 소비에트 노선 때문에 통일전선 노선이 침해를 당한다고 걱정하였는데 그런 걱정을 하였는지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동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사태는 나로 하여금 김일성 동지의 그 경고를 심사숙고해보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아직 소비에트를 대신할 만한 정권 형태를 확정짓지 못하였습니다. 특이서기의 견해에서 생긴 변화는 나를 기쁘게 해주었다. 그날의 동장영은 군중의 기세가 높은 혁명의 고조기에는 소비에트만이 공산주의자들의 유일한 정권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던 왕년의 그 고집스런 특이서기가 아니었다.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노동계급의 정권 형태는 검륜과 소비에트라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장영은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나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 눈길은 마치 당신이 나를 납득시킬 만한 형태를 찾아낸다면 나도 그때여 반대하지 않겠다는 암시가 담겨있는 것 같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실정에 맞는 형태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만든다고요? 슬프게도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못됩니다. 막스주의 고전에도 없는 것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 어떤 문제를 고정불변의 것으로 절대화하고 거기에 자기를 옥매려는 그런 부류의 견해와 입장에 나는 동감을 표시할 수 없었다. 동장영 동지, 프랑스 노동계급이 검륜을 내올 때 그 무슨 고전을 참고했던가요? 러시아의 소비에트가 막스주의 창시자들의 고전에서 명시된 정권 형태였던가요? 소비에트를 어찌 한 천재의 두뇌가 나온 산물이라고만 하겠습니까? 인민이 요구하지 않고 러시아 현실이 요구하지 않았다면 소비에트는 역사 무대에 등장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동장영은 아무 응대도 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큼직한 담배 쌈지를 꺼내어 걸통대에 담배를 담아 물고 나에게도 권하였다. 그는 유격구를 돌아다닐 때에도 노상 손에 담배 쌈지와 걸통대를 들고 다녔는데 노상에서 농민들을 만나기만 하면 그 걸통대에 담배를 담아 피우라고 권하는 특이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소박한 성품 때문에 유격구 인민들은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였다. 그는 겨울이면 농민들이 쓰고 다니는 개털모자를 쓰고 다녔다. 나는 동장영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답답한 일이지만
그가 내 말을 반박하지 않는 것은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였다. 동장용을 만난 후 나는 리영국, 김명균, 조창덕을 비롯한 몇몇 군정 간부들과 함께 소비에트를 대신하는 혁명정권을 세울 때 대한 문제를 가지고 며칠 동안 심각한 토의를 하였다. 토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는 정권 형태의 규정에서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나는 그때 그 기준이라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 모두가 인민을 위한 투사들이고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한 충복들인 것만큼 우리가 수립하게 될 정권이 각계각층 인민의利益을 옹호할 수 있으며 인민의 지지 환영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데 기본을 두고 현 단계에서 우리 혁명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이 설명을 듣고 나서 동무들은 모든 것이 명백해진다. 각계각층 인민이라는 범주 속에는 노동자와 빈곤옥만이 아닌 광범한 근로대중이 포괄되겠는데 그들의利益을 옹호하는 정부는 통일전선적 정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통일전선적 정권이야말로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의 성격에 부합되는 정권으로 될 것이다. 그런 정권이라면 쌍수를 들어 찬송한다고 하면서 환성을 올렸다. 나는 통일전선적 정부를 세우되 러농동맹에 기초한 통일전선적 인민혁명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다시금 역점을 찍어 말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역사책들에서 인민혁명정부 노선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정권 건설 노선이다. 가결 결과는 더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우리가 조선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만지방의 적합한 정권 형태로 인민혁명 정부를 선택한 것은 그것이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를 목적으로 하는 조선혁명의 성격에도 알맞고 인민의 요구에도 부합되는 가장理想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정권 형태의 기준을 인민의 요구에서 찾고 인민의利益을 얼마나 옹호코스하며 철저히 대변하는가 하는 데서 찾았다. 이처럼 정권 형태를 인민혁명정부로 결정한 다음 우리는 어느 한 단위에서 먼저 시범을 창조해보고 그것이 좋다고 인정되면 다른 혁명조직들에도 일반화하자는 데 합의를 보았다. 시범 단위로는 5구가 결정되었다. 나는 왕청 5구에 내려가서 리영국, 김영균 등과 함께 인민혁명정부 제5구위원회 대표를 선출하는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은 사수평으로부터 10리쯤 떨어진 하모단위 초원에서 진행되었다. 그날은 못부르 기념일이었다. 못부르란 국제혁명투사후원회의 약칭이다. 1923년에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에서는 희생된 혁명투사 유가족들의 후원을 목적으로 이 조직을 내오기로 하였고 3월 18일을 국제적인 못부르 기념의 날로 정하였다. 5구 소비에트 정부 회장인 조창덕은 소비에트 정부 사무실로 우리를 안내하였다. 나는 그 집에서 20명가량 되는 가야호 지방 농민들과 담화를 하였다. 우리는 소비에트 정부 대신 새 정부를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여러분들의 의사에 맞는 그런 정부로 되어야 합니다. 어떤 정부를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까? 내가 이런 질문을 하자 한 노인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마음고생을 안 하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부만 세워주면 원이 없겠으다. 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소비에트 정부를 대신하게 될 정부로 인민혁명 정부를 세우려고 한다는 것과 이 정부는 세계 정권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진정한 인민의 정부로 될 것이라는 데 대하여 격정에 넘쳐 선언하였다. 이 정부는 자국을 사랑하고 결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利益을 대변하고 옹호하며 그들의 숙망을 풀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숙망이 무엇입니까? 땅을 가지는 것, 노동의 권리를 가지는 것,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 만민이 평등하게 사는 것. 인민혁명 정부는 이 모든 소원을 죄다 풀어줄 것입니다. 가야호의 인민들은 인민혁명 정부 노선에 대한 우리의 설명을 듣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우리는 인민혁명 정부의 탄생을 선포하는 의식에 앞서 소비에트 정부가 몰수했던 개인의 재산들을 본인들에게 모조리 되돌려 주었다. 몰수 후 파손되었거나 소비해버린 물건들을 보상하기 위하여 양성령은 목재소를 치는 전투까지 조직하였다. 그 전투에서 노획한 소와 말로 농민들은 그의 범 분여받은 땅에서 밭갈이를 하였다. 이날의 모임에서는 인민혁명 정부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라는 내용의 나의 연설이 있었고 10개 조항에 달하는 정부 정강 내용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그 정강 내용은 훗날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다.
사수평 마을에 갔을 때의 인상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은 현당석이 리영국의 모습이다. 모임이 끝나고 모두가 춤판에 뛰어들어 축제의 기분으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는 한쪽 구석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춤판에서 슬그머니 떨어져 나와 그의 곁에 가까이 다가갔다. 서기동무, 모두가 춤을 추는데 이게 웬일이요? 리영국은 두 벌에 흘러내린 눈물 자국을 씻을 염도 없이 한숨을 무겁게 내쉬었다. 저 사람들이 어째서 나한테 침을 뱉지 않는지 모르겠어. 왕청 사람들이 자경 때문에 고통을 받은 게 다 나 때문이 아니겠어. 그런데 이거장 사람들은 오늘 나를 보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더란 말이오. 사실 인사를 받아야 할 분이야. 김 대장이 아니오. 우리 인민은 인정의 물은 대범한 인민이요. 그들이 과거를 계산하지 않고 서기동무에게 감사를 드린 것은 인민혁명정부 노선을 달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이제는 우리 다 같이 내일에 대해서만 생각합시다. 나는 지금껏 지 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남의 정신으로 살아왔어. 동무는 나에게 참으로 귀중한 진리를 깨우쳐 주었어. 인민을 위해 살자. 평범한 이 한마디 말 속에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 나는 평생 이 구호를 잊지 않겠어. 리용국은 내 손을 그려잡고 열정적으로 부르짖었다. 그는 이 맹세를 생활에서 만족스레 구현할 수 없었다. 덕만특위가 그를 현당서기의 직책에서 해임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던 것이다. 특위에서는 리용국이 원래부터 ML파라고 하면서 왕청 현당이 소베트 로선 집행에서 극도의 작용을 범하였기 때문에 그를 해임시켰는데 그에게는 민생단 혐의도 있다고 하였다. 리용국이 ML파라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 부당한 소리였다. 세린하에서 청년사업을 하고 있던 그를 동만특위 공청서기로 추천한 사람이 과거 ML파에 관계했던 인물이었을 뿐이다. 극자적인 소비에트 로선의 집행으로 인하여 빚어진 모든 후과의 책임을 현당석이 한 사람에게만 들씌운다는 것도 무리하고 비도덕적인 조사였다. 리용국에게 철칙 책벌을 적용한다면 소비에트 로선을 내려먹인 사람들과 그 집행을 강요한 당사자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책벌을 줘야 하는가? 리용국이 민생단이라는 것은 아무 근거도 없는 당치 않은 소리였다. 나는 그가 정파도 아니고 민생단도 아니라는 것을 노로이 보증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오이성과의 담판을 위하여 라자구에 가 있을 때 리용국은 끝내 반혁명 분자의 감투를 쓰고 처형당하였다. 그가 살아온 경력을 보면 민생단으로 될 근거가 하나도 없었다. 한때 제포의 선풍을 피하여 망명해 간 연해주에서 리용국은 망명객으로 일생을 편안히 살아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혁명을 위하여 다시 간도 땅에 돌아와 태풍 속에 몸을 내던지었다. 이처럼 성실하고 양심적인 인간이 어떻게 되어 민생단 모자를 쓰게 되었는지 나는 아직도 그 까닭을 모르겠다. 5구의 인민혁명 정부가 수립된 얼마 후 동장영은 나를 찾아와 웃는 얼굴로 쾌활하게 말했다. 김일성 동지, 오래지 않아 우리는 국제당 박연원 동지의 참석하에 로선 전환 문제를 토의하게 됩니다. 5구에서 인민혁명 정부를 건설한 경험도 있으니 정권 문제와 관련된 기본 발언을 김일성 동지에게 부탁합니다. 그해 여름 로선 전환을 토의하는 중요한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로선 전환에 관한 문건을 가지고 동만지방에 온 국제당 박연원도 참가하였다. 나는 이 회의에서 로농동맹에 기초한 통일전선적 정부로서의 인민혁명 정부 로선을 내놓고 정부의 시정방침에 관한 안을 다시금 천명하였다. 그 안에는 토지개혁을 비롯하여 경제, 교육, 문화, 보건,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제반민주주의적 시책들이 명시되어 있었다. 우리의 안은 국제당의 새로운 노선에도 부합되는 것이었다. 국제당 박연원은 우리가 제창한 인민혁명정부 로선을 전적으로 지지 찬동하였다. 심각한 논전과 사상투쟁의 분위기 속에서 날짜를 끌며 여러 날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는 우리가 제시한 인민혁명정부 노선에 기초하여 소비에트를 인민혁명정부로 개편하고 유격구의 모든 지역들에서 소비에트 로선의 좌경적 후과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때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회의가 있은 후 동만지방의 모든 소비에트들은 인민혁명 정부로 개편되었다.
정권이 성숙되지 못한 곳에서는 과도적 형태로 농민위원회를 내오고 점차 인민혁명 정부로 개편하도록 하였다. 사유재산 철폐의 명목 밑에 몰수하여 유격구 인민들이 소비한 재산에 대해서는 인민혁명 정부가 현금과 현물로 보상해 주었다. 인민혁명 정부는 인민이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정부로서 절대 다수의 인민 대중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원수들에게는 독재를 실시하였다. 가야호에서의 인민혁명 정부 수립과 로선전환회의를 계기로 하여 덕만 각 현의 혁명 조직 구들에는 구인민혁명정부가 나오고 마을마다에는 촌인민혁명정부가 출현하였다. 구인민혁명정부들에는 회장, 부회장 9 내지 11명의 집행위원을 두었으며 토지부, 군사부, 경제부, 식량부, 통신부, 의료부 등의 부서들을 두었다. 이것이 해방 후 우리 인민정권을 탄생시킨 맹하였고 원형이었다. 인민혁명정부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하였으며 유격구 안의 모든 곳에서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였다. 그 당시 소왕청 유격 근거지에는 1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있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재벌노동과 유벌노동, 숫구의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중 500여 명은 2구 소재지인 셋째 섬에 있었고 나머지 500여 명은 방초령에서 마천으로 넘어가는 영 밑에서 노동하였는데 8시간 노동제 혜택을 받았다. 인민혁명 정부의 엄격한 요구에 따라 개인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에게 정전의 2배나 되는 노임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인민혁명 정부는 유격구 주변의 산림도 자기의 관할하에 두고 통제하였으며 정부의 승인이 없이는 목재를 한 대도 베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 조치가 발효를 보기 시작하자 대두천에 있는 신화 목재소의 일본인 소장과 중국인 목재상은 유격구에 찾아와 재벌 허가를 얻기 위한 담판을 요청하였다. 그 담판이 있은 다음부터 목재업자들과 목재상들은 나무 한 대에 이런 식으로 환산하여 그에 해당되는 피복, 식량, 일용품들을 유격구에 납부하고 목재를 채벌해 갔다. 인민혁명 정부는 유격구 부락들의 아동단 학교를 세우고 무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주민들이 리수구와 십리평에 있는 유격구 병원들에서 무상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남녀 평등권의 실시로 하여 여성들은 남성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사회사업에 참가하였다. 유격구에서는 출판소, 재봉소, 무기수리소도 운영하였다. 유격구의 문화는 우리 인민이 수천 년을 두고 부를 명가요들을 수많이 창작해내었고 피바다 한 사이단원의 운명회로 이어지는 연극예술의 개화기를 마련하였다. 모린정과 스탈의 상징으로 되었던 소베트란 말은 과거를 추억해 하는 하나의 작은 파편으로만 남게 되었다. 좌경적인 소베트 시책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적구에 갔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유격구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노인들은 등에 대통을 꽂고 자유롭게 마을돌이를 다녔다. 유격구는 또다시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웃음소리 낭낭한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이 되었다. 엄혹한 겨울을 이겨낸 왕청의 골짜기와 산등성이들에서는 산천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1000만가지 꽃망울들의 속삭임과 함께 새로운 생활이 힘차게 대동하기 시작하였다. 그 생활이 어찌나도 부러웠던지 제사령 부대가 소왕청의 인질로 데려온 한 지주의 아들은 유격구에서 자기를 쫓아보내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기까지 하였다.